자, 61번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우리가 학습한 거죠. 중세의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의 경우에는 O형의 의미를, 그리고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A형의 의미를, 그리고 2인칭 주어의 경우에는 니은다가 즉 의문문에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니은다를 종결어미로 쓰고, 판정 의문문일 때는 아형을, 그리고 설명 의문문일 때는 오형을 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는 거 답이 뻔히 보이죠? 몇 번? 4번. 따라서 이 문법은 아는 사람은 빨리 푸는 거야. 해석의 여부가 아니지 종결어미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에 뜻이 있나니여, 뜻이 있느냐, 즉 여로 끝났으니까 이는 즉 판정 의문문이고, 또 내 어찌 안다, 내 어찌 아느냐 해서 2인칭 주어일 때에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의 구별 없이 모두 종결어미를 뭐로 쓴다? 니은다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선택지는 즉 2인칭 주어일 때 의문형 어미를 니은다로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설명 의문문은 오형으로 끝나고 판정 의문문은 아형으로 끝나는데, 이 2인칭 주어일 때는 그런 구별이 없이 즉 니은다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라는 거. 내 어찌 아느냐 하고 의문문이지 내가 어찌 안다 하고 평서문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3번은 이 딸이 너의 자식이냐라는 질문이고, 즉 이때 아형이니까 이는 판정 의문문. 예 아니오죠? 반면에 어느 약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얻는 약이 무엇인고 라는 얘기는 네가 지금 구하는 약이 무엇이냐, 즉 의문사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설명 의문문이고, 이때에는 오형의, 즉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종결어미에 오형의 의문문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종결어미로 구별을 짓기보다는 의문사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너 점심에 뭐 먹었니 하면은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이고, 오늘 점심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판정 의문문이고, 그런데 중세국어에는 그와 같은 구별을 이 종결어미로도 구별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문형이 있죠. 바로 2인칭 주어일 때에는 니은다의 종결어미가 의문문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다음 62번 보기 2와 잘못 연결한 것은 했습니다. 자, 보기 2에 나와 있는 건 모두 뭘 써놓은 거야? 뭘 써놓은 거야? 자모의 운용법을 써놓은 거지. 즉 중세국어에 자모의 운용법을 써놓은 거야. 그리고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차자 표기인 구결을 써놨고, 자 본문 보면 한문을 읽을 때 조사나 어미 자리에 토를 다는 것, 그러니까 한문 원문을 그대로 두고 조사나 어미만 토를 다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구결이라 하지. 우리가 차자 표기에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 세 가지 뭐예요? 차자 표기의 세 가지. 차자 표기가 뭐니? 차자 표기가 차자 표기가 무슨 뜻이야? 한자를 빌려오는 표기야. 한자를 빌려오는 표기. 우리가 고대 국어는 대체로 한문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차자 표기를 했다고 했고,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향가를 쓰는데 쓴 표기를 뭐라고 한다? 향찰. 그리고 공문서 작성에 사용한 표기를 이두. 그리고 한문학습에 사용하여서 한문 원문을 그대로 두고 토를 붙이는 것. 예를 들어 유붕이 자원 방래하면 하고 한문 그대로 두고 옆에 이 하면 이런 것만
한자로 토를 단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구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향가 표기에 사용된 걸 향찰 표기, 그리고 공문서 작성에 사용된 걸 이두라고 하고, 그리고 한문의 학습을 위해 한문에 토를 단 걸 즉 구결이라고 해. 여기서 주의할 건 구결은 한문 원문 그대로 두고 토만 단 거고, 향찰과 이두는 우리말 순서로 쓴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향찰식 표기니 이두식 표기니 이렇게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바로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 어순대로 쓴 걸 말합니다. 자, 요 세 가지 향찰 표기 중에서 나중에 한문이 자리 잡고 심지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조선왕조 끝까지 주로 지방의 향리들을 통해서 꾸준히 사용된 표기가 뭐예요? 이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이두 표기는 가장 오래된 표기야. 지방의 향리들이 꾸준히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표기로 가장 오래된 표기입니다. 따라서 기역과 A가 연결이 되는데 기역과 B가 연결이 되죠. 즉 함자에 한문을 읽을 때 조사나 어미 자리에 다는 토는 구결 표기를 말하고, 기역과 B가 연결이 되고, 다음 니은번 종성의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가져다 쓴다. 이는 뭘 설명한 거예요? 종성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거야. 종성 표기법이 아니라 종성의 제자 원리, 즉 받침의 표기를 설명한 게 아니라 종성의 제자 원리를 설명한 거죠.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종성, 부용, 초성. 따라서 니은과 시가 연결되죠. 다음 디귿에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써서 문자를 만드는 걸 우리는 병서법이라고 하고, 이는 된소리 만드는 법이죠. 병서법이라고 하고 된소리 만드는 법이라 합니다. 따라서 디귿과 A가 연결되죠. 디귿과 E가 아니라 연서가 아니라 A, 병서죠. 연서는 뭘 가리키죠? 순경음 만드는 법. 연서는 순경음 만드는 법. 즉 순음 아래에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순음 아래에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 해서 입술 소리 4개 무, 프, 프, 뿌 이 아래에 이응을 이었으면 순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순경음은 28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다고요?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고, 대신 이 중에서 고유어에도 쓰인 게 뭐다? 순경음 비읍은 고유어에도 쓰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리을에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포기하는 것. 지금 중세고의 표기를 물어본 게 아니야. 형태소를 밝혀 표기하는 이 방식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거야. 뭐예요? 끊어적기, 곧 분철 표기죠. 끊어적기, 곧 분철 표기를 말하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리을은 D와 연결이 되고, 따라 잘못된 건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주의할 거, 끊어적기라는 건 분철 표기의 다른 이름이고, 이어적기라는 건 연철 표기의 다른 이름이고, 거듭적기라는 건 그 과도기의 표기, 중철, 혼철 표기를 연철과 분철 사이 그 과도기의 근대국어의 표기를 중철 또는 뭐라고 한다? 혼철 표기라고 한다고. 이건 지금 한자로 이야기를 한 거야. 15세기는 연철, 현대국어는 분철, 17세기 근대국어는 중철, 혼철이야. 이걸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연철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어적기.
그리고 중철은 뭐라고 한다고? 거듭적기. 거듭적기. 그리고 분철은 뭐라고 한다고? 끊어적기. 자,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순경음을 만드는 연서법. 순경음을 만드는 연서법은 우리말로 뭐라고 불러요? 이어쓰기. 순경음을 만드는 즉 연서법은 우리말로 이어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된소리를 만드는 병서법. 된소리를 만드는 병서법은 우리말로 뭐라고 해? 나란히 쓰기. 된소리를 만드는 병서법은 우리말로 나란히 쓰기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질문. 여기 제시된 잠오의 운용법 중 연서법과 병서법과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잠오의 운용법으로서 연서와 병서를 소개했고 그리고 그 당시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으로 즉 나머지 세 개가 더 있죠. 하나가 뭐야? 부서법. 부서가 뭘 설명하는 거야? 부서는 어떤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자음에 모음 붙이는 법. 자음에 모음 붙이는 법.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불러? 붙여쓰기. 부서법, 붙여쓰기. 붙여쓴다 해서 부서라고 하고 이는 우리말로 즉 붙여쓰기.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 법을 얘기한 거야. 그러고 이 자음에 모음을 붙여야 결국 음절을 이룬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음절을 이룬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성음법. 따라서 이 성음법과 부서법은 서로 밀접하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야 음절을 이룬다. 이게 성음법이고 그 모음을 붙일 때 위치를 어디에 붙일 건가? 오른쪽에 붙일 건가? 왼쪽에 붙일 건가? 자음의 위에 붙일 건가? 아래에 붙일 건가? 이걸 규정한 게 뭐라고? 부서법이라고. 그래서 부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오른쪽에 붙여라 우서, 아래에 붙여라 하서. 그리고 끝으로 15세기의 비분절음은 곧 성조가 있죠. 이 성조를 사성법이라고 합니다. 왜 사성법이라고 이름 붙여요? 네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 성조는 소리의 길이를 표현한 거다.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한 거다.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한 거고 방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야. 그 방점은 글자의 왼쪽에 찍어요? 오른쪽에 찍어요? 왼쪽에 찍습니다. 그리고 그 성조는 모두 네 가지. 즉 점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세 개. 평성, 거성, 상성.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하나면 거성, 점이 둘이면 상성. 다음, 점에 관계없이 받침이 안울림 소리일 땐 입성. 그래서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잠오의 운용법 5가지. 하나는 순경음 만드는 거 연서법. 또 하나는 된소리 만드는 거 병서법. 자음에 모음 붙이는 법 부서법. 그리고 음절 이루는 법 성음법.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한 걸 사성법. 이해됐어요? 다음 이제 제자 원리로 글자의 제자 원리로 세 가지를 듭니다. 첫째, 초성의 경우에는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고 그 다음 가획의 원리로 가획자를 만들고 그 다음 합형의 이체의 원리로 이체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 모음은 중성은 역시 상형의 원리로 기본자를 만들고 합형의 원리 즉 합성의 원리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성은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로
종성은 따로 글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가져다 쓴다라는 겁니다. 다음 15세기의 표기 규정은 15세기 표기 규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연철 표기. 그 연철 표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어 적기. 그리고 받침 규정은 팔종성법. 팔종성법이란 연철을 하다 보니까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이 8개라는 거야. 그 8개가 기역부터 이음까지. 이해됐어요? 자, 63번 문제를 봅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먼저 문제를 바로 봐야죠. 1번 비분절 의문이 현대 국어보다 많았다. 맞아요? 맞아요? 예. 현대 국어의 비분절 의문은 장음, 단음 두 종류지만 15세기 비분절 의문은 4종류야. 됐죠? 다음 2번 현대 국어와 달리 모음 조화가 더 잘 지켜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현대 국어로 오면서 모음 조화는 약해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아래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주위에 아래아의 음가가 소실되면서 모음 조화가 약해지는 거고, 아래아라는 표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언제라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 아래아라는 표기가 없어지는 거고, 그 표기가 없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래아의 음가가 흔들린 거야. 이 아래아의 음가가 흔들린 건 언제부터야? 17세기부터. 17세기부터 아래아의 음가가 흔들렸고, 그 아래아의 음가가 흔들리면서 나오게 된 현상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 하나는 지금 보다시피 모음 조화가 약해졌고, 또 하나는 단모음의 수가 늘어났다.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3번 현대 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나 단어가 있다. 맞죠? 우리 그와 같은 문자를 뭐라 불러? 소실 문자라고 불러. 소실 문자의 순서 불러봐. 28자 중에 현재 쓰이지 않는 소실 문자 맨 먼저 여린 히읗. 여린 히읗이야. 여린 이응이 아니고 여린 히읗. 그 다음 반치응. 그 다음 옛니응. 그 다음 아래야. 그러면 동국조운식 표기를 위해 만들었던 순경음이나 또는 뭐 쌍히읗 이런 것들은 모두 여린 히읗 다음에 없어지는 거야. 거의 여린 히읗과 동시에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지. 여린 히읗은 동국조운식 한자음 표기 때문에 일부러 만든 거기 때문에 28자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알겠어요? 다음 4번 현대 국어와 달리 형태소 중심의 표기다. 틀렸죠? 당시에는 형태소를 구별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이어 적는 것이 표기였고, 현대 국어가 형태소를 구별하여 적죠. 자, 형태소를 구별하여 적는 걸 표의주의라고도 말을 하고, 형태소를 구별하지 않고 적는 건 뭐라고 해? 표음주의. 그러므로 15세기 때는 표음주의였다. 이 표음주의라는 말이 연철하고 똑같은 말이야. 표음주의, 연철 또는 이어적기 다 똑같은 말이야. 반면에 표의주의, 분철, 끊어적기 모두 똑같은 말이고. 자, 본문 봅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제목이죠. 세종이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겁니다. 한자를 봤더니 동국조운식 한자음 표기를 쓰고 있지. 동국조운식 한자음 표기 증거가 되는 한자어는 첫째, 세자죠. 왜냐면 받침이 필요 없는데 일부러 음가 없는 이응을 썼어. 또 어자와 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음자에 여린 이웃을 첫 소리에 썼죠. 이렇게 한자음의 첫 소리에 여린 이웃이 오면 이는 동국조운식 한자음 표기야. 다음 본문에 보면 중국이라는 현실음 대신에 등귀가는 이상음을 표기했고,
그래서 동국정음식 표기는 이런 이상음, 한자를 현실음이 아닌 이상음으로 표기하는 것이라 불편했기 때문에 15세기가 지나면 없어져.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가 써있는 문헌은 곧 15세기 문헌에 즉 한정된다 이 말이죠. 자, 먼저 읽어보고 현대어로 옮깁니다. 워낙 자주 했던 거라 곧바로 현대어로만 옮기고 더 다른 설명은 그 전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기 바랍니다. 나란 말씀이 등구에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여기까지 자주 정신을 드러내고 있고, 이를 현대어로 옮기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뜻이 통하지 아니하므로, 한자와는 뜻이 통하지 아니하므로, 즉 우리말이 중국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와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자주의식을 보인 거라고. 다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느려고자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현대어로 옮기면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여기까지 무슨 정신? 애민 정신. 다음,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로 숨에 변한 그야구자 할 따름이니라. 무슨 정신? 실용 정신. 따라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64번으로 갑니다. 이 작품에 쓰인 한자 중 그 쓰임 방식이 다른 것은 뭐로 보는 거야? 우리가 향가죠? 이 작품은 향가 중에서도 최초의 향가인 서동료야. 자, 이 서동료의 한자 표기는 무슨 표기? 향찰 표기야. 향찰 표기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와서 우리말 어순으로 쓰는 거죠. 자, 뜻을 빌려오는 부분을 훈차했다고 하고 음을 빌려오는 부분을 음차했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말의 실질 형태소는 훈차하는 것이고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는 음차한 거죠. 선화공주라는 이름은 음차한 것이고 그 뒤에 님은 하는 님의 뜻으로 님 주자는 훈차했고 그리고 그 뒤에 맨 끝에 은자는 님은 할 때 조사은을 음차한 거죠. 따라서 첫 번째 줄에 훈차한 글자는 맨 뒤에 두 번째 주자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이제 시험의 질문은 두 번째, 세 번째 물었는데 두 번째 줄에 타밀지가 양치고 하는 이 한자를 먼저 타자는 남타자고 그러므로 뜻을 빌려왔고 다음에 밀자는 몰래 밀자야 그러므로 뜻을 빌려왔고 근데 그 옆에 지자는 이 몰래라는 뜻을 양주용 선생이 그스지라고 번역을 했어. 즉 그스지라는 말이 몰래라는 의미인데 그런 어미 지에 해당하는 걸 다만 지자로 쓴 거지. 그러므로 지는 음차했고 다음에 얼어두고라고 옮겼고 얼다가 시집가다 결혼한다는 뜻이니까 시집갈 가자는 뜻을 빌려왔고 그 옆에 어질 양자는 음차한 거지. 그리고 치자는 둘치자 뜻을 빌려왔고 두고하고 고에 해당하는 옛고자는 음차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타밀지가 양치고는 앞에서부터 훈과 음을 구별해 보면 타자는 뭐 했다고? 훈차, 밀자는 훈차,
지자는 음자, 가자는 훈자, 양자는 음자, 치자는 훈자, 고자는 음자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 맛둥방이라는 이름은 서동방하고 맨 앞에 이 마저자가 고구마 마자고 고구마 저자고 이 마저자는 곧 훈차한 것이지만 뒤에 동방을 이라는 말은 그대로 동방을 하고 음차했죠. 그래서 맨 끝에 을은 역시 음차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아래 답은 몇 번? 2번이죠. 2번만 훈차했고 나머지는 전부 음차했습니다. 다음에 끝에 줄 한자를 읽으면 야, 의, 묘을, 포견, 거여. 야의, 묘을, 포견, 거여. 먼저 이걸 양주동 선생은 밤에 뭘 안고 가다 라고 해석했어.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양주동 선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향가를 맨 처음 옮긴 사람이야. 향가를 맨 처음 해석한 사람이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고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렇게 옛말을 살려서 옮겨놓은 거고 그 밑에 현대어로 풀이한 건 그냥 후손들이 지금의 국어 선생들이 풀이한 거고 이해돼요? 자, 야는 밤 야자죠. 그러므로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뜻이니까 밤 야자는 훈차했고 반면에 그 옆에 의는 조사 애를 의로 음차했고 그 다음 몰래라는 의미를 그냥 묘을하고 발음 나는 대로 우리말의 몰래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몰이라는 걸 발음 나는 대로 묘을로 음차한 거죠. 그 다음 포견할 때 포는 안을 포자니까 안고 했을 때 안다라는 의미는 포자에 들어있고 고라는 어미는 견자가 그 고를 음차한 거죠. 그리고 맨 끝에 거자는 갈 거자라 훈차한 것인데 한자에서는 거여가 함께 가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이 맨 끝에 있는 거여는 둘 다 훈차했다고 말을 해도 되고 앞에 거자만 훈차했고 맨 끝에 여자는 음차했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밤 야자는 뭐 한 거라고? 훈차. 그 옆에 어조사 의자는 음차. 그리고 그 옆에 묘자와 을자 둘 다 뭐야? 음차. 그리고 포자는 훈차. 견자는 음차. 그리고 거자와 여자는 함께 훈차했다고 해도 되고 거는 훈차했고 여는 음차했다고 해도 되죠. 모든 향가를 해볼 필요는 없고 이 서동료를 여러분들이 서동료 하나만큼은 훈차와 음차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가서 공부하고 외워.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되고 외우기 싫으면 이해하면 돼. 알겠어요? 자, 따라서 6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5번 뭘 써놓은 겁니까? 훈민정음 언해본에 즉 글자의 해설을 옮겨놓은 걸 써놓은 겁니다. 사실은 시험에서 현대어 풀이를 안 줘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만 현대어 풀이를 하면 그 받아 적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거기 현대어 풀이를 써놓은 거고 현대어 풀이는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 있죠. 따라서 원문 그대로를 보고 우리가 뭘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맹중 소리는
다시 첫소리랄 쓰나니라. 여기까지. 이때 냉중소리란 종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다시 첫소리, 곧 초성을 가져다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설명한 거야? 종성, 부용, 초성에. 종성, 부용, 초성의 규정을 써놓은 거지. 자, 거기 냉중소리 할 때 기억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사이소리입니다. 15세기 때에는 사이소리가 현대국어보다 훨씬 다양했어요. 현대국어는 사이소리에 어떤 받침만 쓰죠? 시옷만. 그러나 15세기 때에는 둘 다 우리말일 때에는 뒤에 오는 말이 울림이면 반치음, 뒤에 오는 말이 안 울림이면 시옷, 이렇게 두 종류였고, 한자어의 경우에는 앞에 한자가 어떤 형태로 끝났느냐에 따라 뒤에 사이소리가 다양했어. 그 다양한 사이소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기억이 사이소리로 들어갔다는 건 알아야 돼. 그러면 이 당시에 사이소리는 무슨 역할을 했다?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역할을 한 거야. 15세기 때 사이소리는 무슨 역할을 했다? 관형격 조사 의와 같은 역할을 한 거야. 현대국어의 사이소리 현상하고 헷갈리면 안 돼. 아까 훈민정음 언해본 첫 글자에 어떻게 써 있었어? 훈민정음 언해 첫 글자가 어떻게 써 있었어요? 나란 말씀이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 나라의 말이라고 했잖아. 그죠? 결국 이 시옷이 무슨 역할을 했다? 의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봐. 우리말과 우리말이 나왔는데 뒤에 오는 말이 미음, 울림소리야. 그럼 원래 시옷이 아니라 뭘 써야 돼? 반치음을 써야 돼. 이해돼요? 이건 7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원래 15세기 규정대로 한다면 시옷이 아니라 뭘 써야 돼? 반치음을. 뒤에 오는 말이 안 울림소리일 때 뭘 쓰는 거야? 시옷을. 그래서 고유어와 고유어가 올 때는 시옷과 반치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훈민정음 언해본의 나란 말싸미는 잘못된 표기라고. 원래 규정대로 하면 뭘 써야 돼? 반치음을. 이해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자어일 때는 냉중하고 앞에 뭐로 끝났어? 받침이 옛니음으로 끝났어. 그러면 뒤에 관형격사 의의 역할을 하는 사이소리가 기억이 온다고. 앞이 니은이면 디귿이 오고 앞에 미음으로 끝나면 비읍이 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좋은데 문제는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날 때는 즉 사이소리가 다양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말과 우리말이 만날 때에는 시옷과 반치음 두 개였고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날 때에는 기역, 디귿, 비읍, 순경음, 미음 이렇게 다양하게 쓰였다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사이소리는 무슨 역할을 했다고? 관형격 교사 의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냉중소리라는 말은 나중의 소리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소리니까 곧 종성을 말하는 거지. 자, 냉중소리란 다시 첫소리라 쓰나니라 이는 곧 종성, 부용, 초성을 즉 종성의 제자 원리인 종성, 부용, 초성을 설명한 거야. 다음 따라서 1번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나타났다. 밑줄 친 기억에서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나타났다. 이 서로 다른 자음을 뭐라고 불러? 화병병서. 즉 쓰나니라 할 때 비읍시옷 화병병서를 썼지. 이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고 따라서 맞는 설명이죠. 다음 이응난 입시울 소리 아래 늦었으면 입시울 가베아반 소리 다해나니라. 여기까지
이응을 입술 소리하리 이었으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 여기까지. 뭐 설명한 거야? 뭐 설명한 거야? 이어쓰기, 연서법을 설명한 거예요. 이어쓰기, 연서법을 설명한 거예요. 곧 순경음 만드는 법을 설명한 거지. 이때 니은에 늦었으면에 밑줄을 쳐놨지? 그리고 이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다. 틀렸죠? 틀렸죠?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면 뭐라고 써야 돼? 이어쓰기하고 이응을 써야 되는데 두음 법칙이 적용된 게 아니죠? 그럼 두음 법칙은 언제 등장해? 이걸 보면은 15세기 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건 17세기 이후, 임진왜란 이후라고. 다음, 첫 소리를 어우러 쓸 때면 갈바스라. 냉중 소리도 마찬가지라. 이때 첫 소리를 어우러 쓸 때면 갈바스라. 냉중 소리도 마찬가지다. 뭐 설명한 거야? 뭐 설명한 거야? 병서법. 나란히 쓰기, 병서법을 설명한 거죠. 따라서 디귿에 어우러 쓸 때면에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자, 거기 쓸 때면 쓸 할 때 우모음을 썼죠. 즉 쓰다에 음성모음 우가 와서 쓸 때면 하고 모음조화를 지킨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쓰다가 음성모음이니까 뒤에 우가 왔다고. 그리고 리을 여린 이웃이 왔고 그래서 술 뛰면 하고 쓸 때면 이렇게 모음 조화를 지켰다고. 다음 갈바스라 라는 말은 현대구에서는 쓰이지 않는 자음이 나타난다. 그렇지? 뭐가? 그 갈바스라 밑줄 친 말에 지금 쓰이지 않는 뭐가 보여? 순경은 비읍이 보인다고. 지금 그 질문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65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66번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기억의 나랏은 이때 시옷은 오늘날과 달리 관형격 조사로 쓰이고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또 금방 알려준 대로 이때 시옷은 당시의 표기로 하면 잘못된 거다. 올바로 고치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반치음이 들어가야 한다. 다음 니은번 배는 바라는 말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거다. 맞다 틀리다? 맞다. 바라는 의존명사에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 이가 와서 배하고 한음절로 쓴 거죠. 다음 디귿번 한이라에서 한은 많다는 뜻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다음 리을의 내는 문장 안에서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나의라고 해석이 돼요? 아니죠. 뭐라고 해석돼? 내가. 그러면 이때 내가라고 해석이 된다면 15세기 때는요. 내 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쓰였다는 얘기는 나라는 대명사에 뭐가 온 거야? 이라는 주격조사가 온 거지. 그래서 한음절로 내라고 쓴 거야. 이해되죠? 제 뜻을 할 때 제도, 제 뜻을 할 때 제도, 거기 후민정음 원해본에서 제 뜻을 실어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찾았어요? 그럴 때 제도 저라는 말에 이 모음이 온 거야. 근데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
자신의, 그죠? 자기의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는 무슨 조사?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가 쓰인 거야. 그러니까 리을의 설명을 내 밑줄을 안 치고 제 밑줄을 치면 맞는 말이에요. 이해했죠? 따라서 66번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67번. 현대국어의 시옷 불규칙 용어는 어미의 의문 조건에 따라 달리 표기됩니다. 무성자음 앞에서는 시옷이, 유성자음 앞에서는 반치음으로 실현됩니다. 즉 짓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와 결합하면 뒤에 고가 무성자음이 왔으니까 짓고 하고 시옷 받침을 썼겠죠.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그때는 반치음이 와야 되니까 뭐야? 지저.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현대 국어에서 시옷 불규칙 용어는 지금 짓다는 어가 오면 지어, 시옷이 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짓다를 시옷 불규칙 용어라고 하잖아.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런데 현대 국어의 이 시옷 불규칙 용어는 중세 국어에 표기를 하면 이렇게 자음의 조사가 올 때에는, 자음의 어미가 올 때에는 그대로 시옷 받침을 쓰고, 그죠? 모음의 어미가 오면 그때는 현대 국어처럼 지어 하고 시옷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반치음이 들어간다고. 지저 하고. 그래서 이걸 또 거꾸로 우리 시험 문서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15세기 표기에 반치음이 쓰일 수 있는 표기는 그러면 뭐 찾으면 되는 거야? 시옷 불규칙 용어 찾으면 된다고. 자, 우리가 기억할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시옷 불규칙 용어는 반치음을 15세기 때 쓰고 비읍 불규칙 용어는 15세기 때 뭘 쓴다? 순경음 비읍을 쓴다. 돕다, 도와. 비읍이 오음으로 바뀌었고 이는 비읍 불규칙 용어이죠. 얘가 15세기 표기에 쓰면 자음의 어미가 올 때는 똑같아. 돕고. 그런데 모음의 어가 오면 그때는 순경음 비읍이 쓰인다고. 도바하고 순경음 비읍이 쓰인다고. 그래서 15세기 표기에 순경음 비읍이 쓰이는 단어는 하면 뭐 찾는 거야? 비읍 불규칙 용어를 찾고 15세기 표기에 반치음이 쓰이는 표기는 하고 물어보면 뭘 찾으면 돼? 시옷 불규칙 용어를 찾으면 된다 이 말이야. 다음 68번. 보기를 읽고 중세국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으라고 현대 어플을 써놨을 뿐이지. 알겠어요? 원래는 현대 어플이 안 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현대어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봅니다. 그런데 일단 아는 게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렇게 소화권해가 등장하면 선택지를 보라고. 선택지를 보고 내가 과연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고전문법 지식으로 풀리는지. 1번. 방점을 쓴 걸 보아서 성조를 표기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다. 맞다 틀리다? 맞다. 왜냐면 성조는 근대에 가서
즉 17세기 이후에 없어지니까 여기 방점이 찍힌 거 보니까 성조가 쓰인 건 맞죠. 2번 세 가지 벗으로 보아 받침으로 시옷 디귿을 모두 썼던 것 같다. 맞죠? 즉 팔종성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야. 시옷 디귿을 모두 썼다는 거지. 원래 17세기에 가면 디귿이 없어지고 디귿 자리에 시옷을 써서 칠종성이 되는 건데 이 소학원의 본에서는 소학원의 초간본에서는 시옷 디귿이 함께 쓰이고 있다고요. 다음 3번 버시오 이때 이와 그리고 신실하니 할 때 이는 동일한 의미와 기능이다. 틀렸죠? 해석해보면 알잖아. 버시오 할 때 이는 서술격 조사잖아. 버시고. 그렇죠? 그러나 신실하니 할 때 이는 뭐야? 의존명사지. 사람을 의미하는 의존명사지. 너무 쉽죠? 현대어로만 풀이할 수 있으면 이런 건 그냥 누워 떡먹기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전 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따로 뭘 기억할 게 아니라 현대어로 풀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고전 문법은 훈민정음에 관계된 게 전부라고. 됐어요? 현대어로 풀었더니 버시오는 그대로 버시고 이런 의미니까 서술격사 이다가 온 거고 신실한 이는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의미니까 의존명사 이가 온 거지. 그죠? 자, 다음에 4번 딕한의 딕이 정직하다의 직으로 지금은 바뀐 것으로 봐서 이 시기에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발음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정직을 덩딕이라고 쓴 거 보면 아직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냥 써있는 그대로로 설명한 겁니다. 따라 정답은 몇 번? 3번. 그랬어요? 자, 그럼 현대어로 아니 일단 본문을 현대어로 옮겨봅니다. 일단 이 글의 주제가 뭐죠? 이 글의 주제는 벗의 선택이야. 벗의 종류가 아니야. 유익한 벗 셋이 있고 해로운 벗 셋이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유익한 벗을 사귀라는 벗의 선택이 이 글의 주제야.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 해로우니 세 가지 벗이니 즉 유익한 벗이 세 가지가 있고 해로운 벗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먼저 뭐부터 설명하겠어? 유익한 벗부터 얘기하겠지. 딕한이랄 벗하며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실한이랄 벗하며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벗하고 들어온 곳 한이랄 벗하며 견문이 넓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고 여기까지 유익한 벗을 먼저 말했죠. 거동만 니근이랄 벗하며 거동만 니근이 즉 행동만 그럴듯한 자야. 행동만 그럴듯한 자를 벗하고 행동만 그럴듯한 자를 벗하고 아당하기 잘하는 이 아첨하기 잘하는 일을 벗하고 아첨하기 잘하는 일을 벗하고 말싸움만 니근이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해로운 벗을 우리가 한자성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교원영색하는 인물. 교원영색하는 인물이지. 교원영색하는 인물이죠. 이해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표리부동한 인물이죠. 표리부동한 인물. 겉과 속이 다른 거야. 말로는 아첨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표리부동한 인물이지. 즉 그와 같은 인물을 벗하면 해롭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 소학원의 즉 선조파는
소학원에 선접하는 중세구의 표기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만 분철이 보이고 있죠. 이해돼요? 즉 훈민정음과 비교했을 때 나머지 성조도 쓰이고 하지만 분철 표기가 간간히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걸 또 주의를 해야죠. 왜냐면 유익하니 이런 거 분철한 거잖아 지금. 그죠? 연철했으면 어떻게 쓰겠어? 유익하니 라고 했을 텐데, 즉 간간히 분철이 보이는 겁니다. 자, 69번 문제를 봅니다. 이번에는 좀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합시다.